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맑고 흙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고 그 뒤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에서 유독 높게 솟은 기와지붕이 하나 보였는데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최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99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담장은 높아서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었고 대문은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부러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길을 보내곤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집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집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5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은 회화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학자가 배출되는 나무라 하여 양반가에서 귀하게 여기던 나무였는데 최부자 집의 나무는 그 기세가 남달라 마치 집안 전체를 굽어 살피는 거대한 장승과도 같았습니다. 봄이면 연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잎이 바람에 흩날려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검게 뒤틀린 가지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손가락처럼 기괴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최부자 집안의 흥망성쇠를 수대째 지켜보며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은 이 나무에 집안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함부로 손가락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부자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심성이 고운 선비였으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유약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첫 번째 부인과 금실 좋게 지내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창수였습니다. 창수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특히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 아래서 책을 읽거나 낮잠 자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창수의 어머니는 창수가 7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최부자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시름에 잠겨 지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으며 최부자는 밤마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린 창수는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슬픔을 꾹 참고 의젓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밤이면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의 집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웃 마을에서 미모가 빼어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나 동시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중매쟁이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간 최부자는 그녀의 겉모습과 상냥한 말투에 반해 덜컥 혼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새 부인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최부자와 창수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창수의 옷을 직접 지어 입히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최부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최부자는 이제야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돈다며 기뻐했고 어린 창수 또한 새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부자가 늦게나마 복을 받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부자가 집안 살림의 전권을 그녀에게 넘겨주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곱간 열쇠를 꿰차고 앉아 쌀 한 톨 돈 한 푼 나가는 것을 벌벌 떨며 감시했고 하인들을 쥐잡듯이 닥달하며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 가시처럼 박힌 존재는 바로 전처의 소생인 창수였습니다. 그녀는 최부자가 보는 앞에서는 창수에게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며 웃음 지었지만 최부자가 없는 곳에서는 창수를 매섭게 노려보며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창수가 먹는 밥에는 돌이 섞여 있거나 쉰냄새가 났고 한겨울에도 솜이 다 빠진 얇은 저고리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계모는 창수가 장성하여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배가 아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논밭, 그리고 곳간에 가득 쌓인 곡식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국립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안방에 앉아 엽전 꾸러미를 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럽고 섬뜩한지 지나가던 고양이도 놀라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창수는 새어머니의 학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마음 약한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여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는 괴로울 때마다 마당의 회화나무 아래로 가서 나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무는 가지를 흔들어 바람 소리를 내며 어린 창수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창수가 10살이 되던 해 유난히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으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전부터 몸살 감기로 앓아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인들도 고된 일과를 마치고 행랑채에서 도사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계모가 촛불 하나를 들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잠든 창수가 엎여 있었습니다. 창수는 저녁밥에 계모가 몰래 탄 수면제 때문에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계모는 숨소리를 죽이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삽과 떼미를 꺼내 나무 뿌리 사이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꽁꽁 얼어있어 파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계모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친 듯이 땅을 파내려 갔고 어느새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어와 회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계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든 창수를 그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흙을 덮어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한 줌 두 줌 덮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모는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창수가 사라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창수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는 가슴을 치며 땅을 쳤고 병석에서 일어난 최 부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온 산을 뒤지며 창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창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모는 며칠 뒤 창수가 평소 보고 싶어 하던 먼 친척 아저씨를 따라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 것 같다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밤에 보찜 장수가 다녀갔는데 그 편에 따라간 게 분명해요. 아이가 전부터 넓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순진한 최 부자는 계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인사도 없이 떠난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넓은 세상에서 큰 뜻을 펼치고 돌아올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오줌 누러 나왔다가 최 부자네 담장 너머에서 흙 파는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 계모 눈빛을 봤어. 아이가 없어진 날 아침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을 2그릇이나 먹더라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기에 누구도 대놓고 계모를 의심하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최 부자 집의 권세가 워낙 대단하여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었기에 모두 쉬쉬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창수가 사라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모는 이제 집안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거리낌 없이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인근의 논밭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옷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고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부자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하루 종일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통 없자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밝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는 해가 갈수록 잎이 무성해지기는커녕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거칠어졌고 가지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나무 근처에만 가면 오싹한 한기가 느껴진다며 청소를 할 때도 슬금슬금 피하곤 했습니다. 저 나무가 요즘 들어 영 이상해. 밤에 보면 꼭 사람 형상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늙은 하인 광노는 마당을 쓸 때마다 나무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계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창수가 흙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어머니 추워요. 너무 추워요. 하며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기거하는 안방은 회화나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방바닥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아랫목에 불을 아무리 떼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자 구들장이 내려앉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아궁이를 살펴보게 했지만 아궁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너무 세서 장작이 금방 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마님, 아궁이는 멀쩡합니다요. 불도 잘 들어가고 연기도 잘 빠집니다. 하인의 말에 계모는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이 냉골이란 말이냐? 너희들이 택감을 아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지. 그녀는 괜한 하인들을 잡아족치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수가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해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처마 밑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었고 밤이면 산짐승들도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 안방은 여전히 냉골이었고 계모는 비싼 비단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서도 덜덜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마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문 틈새까지 종이로 막아버리는 등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계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엽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돈을 세는 순간만큼은 추위도 불안도 잊을 수 있었기에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읍내에 있는 과수원도 살 수 있겠어. 그녀는 돈괴에 엽전을 채워 넣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바닥 밑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땅 밑에서 주먹으로 구들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계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엉덩이 바로 아래, 그 차가운 아랫목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쥐새끼가 들어왔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탕탕 쳤습니다. 저리가 썩 꺼지라니까. 그러자 거짓말처럼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계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바닥이 미세하게 지직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계모가 바닥을 내려다보니 장판지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버섯이 자라나는 것처럼 혹은 두더지가 땅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방바닥의 융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계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고리는 꽁꽁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하인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바닥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고 급기야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구들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틈새로 시커먼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화나무의 굵고 거친 뿌리였습니다. 3년 전 계모가 창수를 묻었던 바로 그 회화나무는 그동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한과 피를 양분 삼아 땅속 깊은 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을 파헤치고 돌을 부수며 집의 기초를 뚫고 들어와 마침내 원수의 온기가 느껴지는 안방 아랫목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올라온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꾸물거리며 허공을 더듬었고 그 끝은 정확하게 계모를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 본체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전체가 거칠게 요동치며 우우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최 부자도 사랑방에서 자다가 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최 부자가 마당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회화나무 가지 끝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핏방울이 맺힌 듯 선명했고 나무 전체가 붉은 기운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마당으로 뛰쳐나와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피를 토하고 있어 한 하인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계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악 살려줘. 제발 살려줘. 최 부자와 하인들은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과 안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부수듯 두드렸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문을 여시오 하지만 안에서는 계모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들 사이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3년 전 사라진 아들 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 방바닥 밑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기이한 밤은 최 부자의 집안이 온 마을을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나온 나무 뿌리는 점점 굵어지며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계모는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이 서린 복수의 시작이었고 탐욕의 눈먼 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찢어밟힐 듯 울부짖었고 회화나무는 그 거대한 몸통을 비틀며 집을 집어삼킬 듯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유난히도 맵고 독한 삭풍이 밤낮 없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아궁이에 장작을 조금만 넣어도 방바닥이 절절 끓어 식구들이 웃옷을 벗고 지낼 정도였으나 유독 최 부자댁의 안방만은 마치 얼음장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냉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계모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덜덜 떨었고 밤이면 입김이 서려 방 안이 뿌옇게 흐려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아궁이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쏟아부어 불길이 굴뚝 밖으로 솟구칠 정도로 떼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뜨거운 열기는 방바닥으로 전해지지 않고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입을 크게 벌린 거대한 괴물이 있어 그 열기를 모조리 빨아들인 뒤 차가운 숨결만을 방 안으로 뱉어내는 듯 했습니다. 안방의 냉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뼈마디를 파고드는 음산한 기운이었습니다. 계모는 아랫목에 앉아있을 때마다 엉덩이 밑에서 시커먼 손이 올라와 자신을 끌어당기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호통을 치며 아궁이를 다시 고치라고 닥달했지만 굴뚝을 쑤셔보고 고래를 뜯어보아도 막힌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궁이 속을 들여다본 하인들은 불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기이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불길은 위로 솟구치거나 고래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 부자 댁 안방 아궁이의 불길은 마치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아래로 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하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이 집을 지켜온 늙은 하인 칠성 노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조부 때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온 인물로 터의 기운이나 자연의 섭리에 대해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앞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를 유심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였지만 그 가지들이 뻗은 모양새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뻗어있던 가지들이 이제는 마치 짐승이 먹이를 노리듯 안방 쪽으로 기이하게 휘어져 있었고 나무의 껍질은 검붉은 색을 띠며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무가 집을 향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어느 날 아침 칠성 노인은 조심스럽게 계모를 찾아가 말을 올렸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안방 구두를 한번 드러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궁이 불이 들지 않는 것은 고래 속에 무언가가 꽉 막혀 있거나 아니면 터의 기운이 뒤틀린 탓입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옛말에 나무 뿌리가 집의 주춧돌을 건드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저 마당에 회화나무 뿌리가 너무 자라 방 밑까지 뻗어온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옵니다. 노인의 말은 정확히 계모의 불안한 속내를 찔렀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이 묻혀있는 그곳을 건드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칠성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주워 섬기느냐. 멀쩡한 안방 구두를 뜯어내라니. 네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온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썩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따위 헛소리를 입 밖에 냈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계모는 노인을 쫓아내고 방문을 쾅 닫아 걸었지만 가슴은 쿵쿵 뛰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정말 나무 뿌리가 뻗어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 뿌리가 자신이 묻은 아이의 시신을 휘감고 있다면 어찌 될까 하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계모의 호통에 칠성 노인은 물러갔지만 그의 경고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부자 댁의 이상한 기운은 이미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구했다 말고 소곤거렸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최 부자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담장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뭐야. 어머, 자네도 들었어. 나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엄마 추워하는 소리 같더라고. 그 집 회화나무 봤어. 까마귀 떼가 대낮에도 그 나무에만 앉아 울어대는데 꼭 초상집 분위기야.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 부자 댁 근처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거나 침을 뱉으며 애군을 피하려 했습니다. 계모는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이고 안방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들이 밤만 되면 또렷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천장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는 분명히 방바닥 아래 자신이 깔고 앉은 두꺼운 요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득, 드득.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구들장 밑바닥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끈질겼으며 듣는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계모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가 사랑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계모는 홀로 안방에서 그 소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드득, 톡, 드득.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둔탁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계모는 공포에 질려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촛불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촛불마저 바람이 없는데도 심하게 요동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려있던 장판지의 한 부분이 툭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싹이 트듯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계모는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평평해야 할 방바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계모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무거운 찰그릇 요강을 들어 그 불룩한 곳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냐 쥐새끼냐? 썩 꺼지거라. 쨍강하는 소리와 함께 요강이 바닥에 부딪혔지만 솟아오른 바닥은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에 자극을 받은 듯 바닥 밑에서는 우웅 하는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소리와 같았고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신음소리와도 비슷했습니다. 계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쥐도 두더지도 아닌 마당에 서 있는 저 끔찍한 회화나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나무 아래 묻었던 비밀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하인들을 시켜 무거운 장롱을 옮겨와 불룩해진 바닥 위를 눌러놓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투덜거리면서도 안방 바닥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마님 바닥이 왜 이렇습니까? 습기 때문에 나무가 썩은 것 아닙니까? 하인의 물음에 계모는 쏘아붙였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장롱 안에 이불이랑 옷가지를 가득 채워서 무겁게 만들어라. 그녀는 물리적인 무게로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장롱이 바닥을 짓누르자 솟아올랐던 부분이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고 계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무거운 장롱마저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장롱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롱 문이 아귀가 맞지 않아 저절로 열리기 일쑤였고 밤이면 장롱이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계모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바닥의 틈새로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계모는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애려 했지만 그 악취는 향 냄새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최 부자도 집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안방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냉기와 악취, 그리고 바닥의 이상한 굴곡에 대해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방이 왜 이리 흉하오? 그리고 이 냄새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최 부자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계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아마도 장마철에 바닥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핀 모양입니다. 날이 풀리면 보수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최 부자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마당에 회화나무를 보았는데 나무 줄기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에 비친 그 액체는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는 괴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최 부자네 집 회화나무가 밤마다 걸어 다닌다더라. 그 집 계모가 전처 자식을 잡아먹고 뼈를 그 나무 밑에 묻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나무가 원한을 품고 집을 부수려 한다는 거야. 아이들은 최 부자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해가 지면 그 앞길을 피해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최 부자 집은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고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그만두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갈 곳 없는 늙은 하인 몇 명과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계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병들어가는 최 부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어 먹는 날 밤이었습니다. 계모는 애군을 쫓는다며 팥죽을 방 내 귀퉁이에 뿌리고 방문 앞에도 한 그릇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밖이 아니라 방 안에서 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촛불을 켜니 바닥을 누르고 있던 육중한 장롱이 옆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이 있던 자리에 장판지가 찢어져 나가고 그 아래 구들장이 반으로 쩍 갈라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돌틈 사이로 시커먼 흙이 보였고 그 흙 속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갈라진 틈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기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맹렬한 기세로 올라오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꿈틀거림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이 경고했던 대로 회화나무의 뿌리가 드디어 두꺼운 구들장을 깨뜨리고 안방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3년 전 땅속에 묻힐 때 들었던 아이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요. 그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가느다란 뿌리 하나가 뱀혀처럼 날름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뿌리 끝은 뾰족하고 날카로웠으며 표면에는 털이 숭숭 나 있어 징그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뿌리는 허공을 더듬더니 정확히 계모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모는 기절할 듯한 공포 속에서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던졌지만 뿌리는 베개를 휘감아 순식간에 찢어버렸습니다. 베개 속의 메밀 껍질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점점 더 벌어지며 더 굵고 더 많은 뿌리들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나온 나무 뿌리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태세였습니다. 마당의 회화나무는 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며 집 전체를 뒤흔들었고 기와장들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와 칠성 노인 그리고 남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안방 앞으로 달려왔을 때 그들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과 함께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계모의 처절한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집안을 심판하려 강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는 최 부자와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방 안은 이미 이승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구들장이 마치 얇은 과자 조각처럼 바사삭 부서져 내리며 그 아래 억눌려 있던 검붉은 흙더미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방 안 가득 자욱하게 피어오른 흙먼지 사이로 마침내 회화나무의 굵은 뿌리가 그 거대한 몸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뿌리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껍질은 오래된 쇠가 녹슨 것처럼 거칠고 단단했으며 곳곳에 박힌 잔뿌리들은 마치 수천 개의 다리가 달린 지네처럼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방구석에 처박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뿌리는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솟아오르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 안의 공기를 탐색하듯 이리저리 휘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릿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뿌리가 스칠 때마다 튼튼하던 자개장과 문갑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고운 비단 이불들은 뿌리의 거친 껍질에 찢겨 걸레 조각이 되었습니다. 계모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재물과 살림살이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모의 눈에는 아까운 재물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끔찍한 괴물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릴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솟아오른 뿌리의 중간 마디마디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껍질이 터지면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몽우리가 맺히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깥은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겨울이었고 방안 역시 냉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계절을 거스르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개화가 아니었습니다. 몽우리가 터지며 피어난 꽃은 회화나무 특유의 고고한 연노란색 꽃이 아니라 마치 갓 잡아 올린 짐승의 간처럼 붉고 검은 섬뜩한 핏빛 꽃이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핏방울이 응고된 듯 번들거렸고 그 중심에서는 노란 꽃술 대신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운 수십 수백 송이의 붉은 꽃들은 기괴한 아름다움과 함께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라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뒤섞인 맡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악취였습니다. 계모는 코를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 붉은 꽃들은 마치 계모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꽃잎을 파르르 떨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이 기이한 꽃들은 3년 전 죽어간 아이의 원한이 응집된 결정체이자 그동안 땅속에서 썩지 않고 남아있던 아이의 피가 꽃으로 환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웅웅거리는 울림이 시작되더니 이내 사람의 목소리로 변하여 방 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벌레 우는 소리 같기도 했으나 점차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답답해요. 가슴이 너무 무거워요. 그 목소리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모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넌 죽었어. 죽어서 없어졌단 말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 깊숙이 박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방 안뿐만 아니라 문 밖의 최부자와 하인들에게까지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춥고 어두운 흙 속에 있어요. 밖에서 문을 부수려던 최부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창수야, 내 아들 창수야. 네가 어찌하여 그곳에 있단 말이냐. 최부자의 울음소리에 맞춰 방 안의 뿌리들도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닫힌 문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억울해서 못 떠나시고 결국 돌아오셨군요. 궁지에 몰린 계모는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쇠로 된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흉물스러운 나무 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이성을 잃고 뿌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흉측한 것 잘라버리겠다. 모조리 잘라서 불태워버릴 테다. 그녀는 악을 쓰며 가장 굵은 뿌리를 향해 부직갱이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뿌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생채기가 났습니다. 보통의 나무라면 투명한 수액이 나왔겠지만 이 기이한 회화나무 뿌리에서는 놀라운 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뿌리의 상처 부위에서 시뻘건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계모의 얼굴과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끈적하고 따뜻한 영락없는 사람의 피였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얼굴에 쏟아지는 뜨거운 피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상처 입은 뿌리는 고통스러운 듯 꿈틀거리며 더욱 사납게 계모를 옥죄어 왔습니다. 붉은 꽃들도 일제히 꽃잎을 떨구며 붉은 눈물 같은 액체를 흘려보냈고 방바닥은 어느새 흥건한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흐느낌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절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아프게 하세요? 3년 전에도 저를 아프게 하시더니 죽어서도 또 아프게 하시나요? 그때 마침내 안방문이 우지끈하고 부서지며 최 부자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안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라진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뿌리가 방을 휘감고 있었고 그 뿌리에서는 피처럼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계모가 구석에 처박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참혹한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리고 저 소리는 분명 내 아들 창수의 목소리가 아니오. 최 부자의 외침에 계모는 희죽희죽 웃으며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꽃이 피었네. 우리 집 마당에 붉은 꽃이 피었어. 돈이 열리는 꽃인가? 아니면 쌀이 열리는 꽃인가?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마음의 병이 깊어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핏물이 흐르는 뿌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수야, 네가 맞느냐? 애비가 왔다. 네가 정말 이 밑에 묻혀있는 것이냐? 최 부자의 눈물 섞인 호소에 방 안의 요동이 잠시 잦아들고 다시금 아이의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3년 전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이곳에 묻었어요. 잠든 저를 업고 와서 차가운 흙 속에 밀어 넣었어요. 숨이 막히고 추웠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내 자식이 지척에서 얼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니.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칠성 노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도련님을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구나. 천벌을 받으련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최 부자의 집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굉음과 비명,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그리고 열린 대문 사이로 안방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나무 뿌리가 방을 뚫고 나왔어.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여 묻었다는 게 사실이었어.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최 부자 집의 비밀은 더 이상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증언하는 명백한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뿌리는 이제 계모의 발목을 휘감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버둥 쳤지만 뿌리의 악력은 쇠사슬보다 강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야. 그녀는 끝까지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뿌리는 그녀를 천천히 들어 올려 갈라진 구들장 틈새, 즉 3년 전 그녀가 창수를 묻었던 그 시커먼 구멍 위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짓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구멍 속에서는 여전히 추워요. 엄마 추워요.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 노인과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곡괭이와 삽을 가져오너라. 내 손으로 파볼 것이다. 내 자식이 저 차가운 돌 밑에 있다면 내 손으로 꺼내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최 부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과 분노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도구를 챙겨와 갈라진 방바닥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드러내고 흙을 퍼낼 때마다 붉은 꽃들이 잎을 떨구며 그들 위로 흩날렸습니다. 흙을 파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부자가 삽을 댈 때마다 뿌리들이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는 듯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삽 끝에 툭 하고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손으로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낡고 사가버린 하지만 색깔 많은 선명한 색동 저고리 자락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창수가 가장 아끼던 설빔 저고리였습니다. 아이고 창수야 최. 부자는 저고리 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저고리 아래로 작디작은 유골이 웅크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추위를 피하려는 듯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고 그 작은 손가락뼈 사이에는 회화나무의 잔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는 아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차가운 흙 속에서 아이를 안아주고 지켜주려는 듯 유골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막힌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흉흉한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눈앞에서 뼈아픈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계모는 공중에 매달린 채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무가 그랬어. 나무가 아이를 삼킨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을 휘감은 뿌리는 더욱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붉은 꽃들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며 마치 핏빛 눈을 맞은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품에 안았습니다. 뼈조각 하나하나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닿자 마치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이날 밤의 소동은 온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관아의 사또도 소식을 듣고 포졸들을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 아니 원한 맺힌 영혼과 나무의 힘이 인간의 법보다 먼저 심판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유골을 안고 마당으로 나왔고 뒤이어 하인들이 실성한 계모를 밧줄로 묶어 끌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회화나무 가지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땅속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이제 멈췄지만 그 슬픈 여운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벌과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한 위로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제 집안 단속을 못하여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인을 법대로 다스려 주시고 저 또한 아비를 잘못 만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사또는 참혹한 현장과 증거물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저 여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엄히 문초하라. 포졸들이 계모를 끌고 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헛소리를 짓거리며 붉은 꽃잎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3년간의 비밀과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슬픈 나무의 이야기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계모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 최 부자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신이 곡할 듯 요란했던 땅의 울림도, 뼈를 깎아내는 듯 처절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오직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드나드는 밤바람 소리와 자식을 가슴에 안은 최 부자의 억누른 흐느낌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마당을 가득 메웠던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참혹하게 부서진 안방과 늙은 가장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공포보다는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흑투성이가 된 아들의 유고를 비단 강보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3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자신의 등잔 밑, 그것도 가장 따뜻해야 할 안방 아랫목,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고 내 귀가 막혀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흙 묻은 강보를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하인 칠성 노인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최 부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으리, 이제라도 도련님을 찾으셨으니 부디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도련님께서도 이제는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칠성 노인의 말대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핏빛, 붉은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떨구더니 순식간에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디불궜던 꽃잎들은 검게 변하며 바스라져 흙으로 돌아갔고 역겨운 피냄새와 썩은 내도 서서히 거치고 대신 알싸한 흙내음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원한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도끼를 품고 피어올랐던 원망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올라왔던 거대한 회화나무 뿌리 또한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괴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흔적이자 슬픈 나무 조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크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누를 끼쳤소. 내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흉한 꼴을 보이고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앞으로 나와 최 부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부자, 자네 잘못이 아니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꾸밀 줄 알았겠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일세.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세.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의 집은 아이의 장례를 치를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비록 3년이나 지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밤새 더러워진 안방을 치우고 부서진 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나온 나무 뿌리는 톱으로 잘라내는 대신 그 주변을 정갈하게 다듬고 고운 흙으로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이 뿌리는 도련님을 지켜준 수호신과도 같습니다. 함부로 잘라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최 부자도 그 뜻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다시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창수의 영혼을 기리는 사당과 같은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쌀과 배를 가져와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상복을 지었으며 장정들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묘자리를 봐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목수는 가장 좋은 소나무를 골라 작지만 단단한 관을 짰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그동안 얼마나 춥고 좁은 곳에 계셨을까. 이제는 넓고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시게나. 목수는 못 하나를 박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 마을이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장례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드리워졌던 흉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다시 평화를 되찾기 위한 공동의 의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첫날에는 무당을 불러 씻김굿을 벌였습니다. 창수의 영혼이 맺힌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무당은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회화나무 아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도련님, 추운 땅속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소. 이제 아버지가 오셨으니 노여움 푸시고 나비 되어 훨훨 날아가시오. 무당의 구슬픈 노랫가락에 맞춰 최부자와 하인들 그리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무당이 긴 무명천을 갈라 저승길을 닦는 의식을 치를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회화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창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스님들이 오셔서 독경을 해주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있던 독한 기운을 씻어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하루 종일 관 옆을 지키며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수야, 네가 좋아하던 곶감을 많이 준비했다. 네가 읽고 싶어하던 책들도 여기 다 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가난한 집이라도 좋으니 사랑 많이 받고 오래 사는 아이로 태어나거라. 그의 독백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는 더 이상 밤마다 들리던 긁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냄새와 연불 소리가 그 빈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발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여가 집을 떠나기 전 최 부자는 창수의 위패를 들고 안방, 사랑방 부엌, 그리고 마당의 회화나무 앞을 돌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이 집에서의 아픈 기억은 다 묻어두고 가거라. 상여가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며 어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며 상여 소리를 매겼습니다. 꽃상여는 마을 어귀를 돌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어 3년 전 그날의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수가 가는 길이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묘지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마련되었습니다. 흙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관이 진행되고 관 위에 흙이 덮이자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부디 잘 가라. 흙이 봉긋하게 쌓여 봉분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그 앞에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칠성 노인은 미리 준비해온 회화나무 묘목 한 그루를 무덤가에 심었습니다. 집에 있는 늙은 나무가 도련님을 지켜주었듯이 이 어린 나무가 자라 도련님의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자의 집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음산하고 무거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고 맑게 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계모가 차지하고 있던 화려한 가구들과 비단 옷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곳간의 문은 활짝 열려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재물이 화를 불렀으니 다시는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베풀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을 받아가며 최 부자의 넉넉한 인심에 감사했고 다시 예전처럼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방에 갈라졌던 바닥은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아무도 쓰지 않는 빈 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창수가 쓰던 책상과 책들을 옮겨다 놓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는 것으로 주인을 대신했습니다. 밤이 되면 최 부자는 그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옆에 앉아 듣고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책을 읽는 소리가 창호지 문 밖으로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 쪽을 지날 때면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도련님의 명복을 빌곤 했습니다. 마당의 회화나무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검게 변했던 껍질은 다시 본래의 회갈색으로 돌아왔고 기괴하게 뒤틀렸던 가지들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붉은 수액을 흘리던 상처 부위는 딱지가 안듯 아물어갔고 그 자리에는 옹이가 생겨 마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옹이를 보며 나무도 도련님을 보내고 눈물을 그친 게야. 저 옹이가 바로 나무의 눈물 자국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나무는 다시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그리고 창수의 영혼을 품은 신성한 나무로서 그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부자는 칠성 노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창수를 찾을 수 있었네. 그 흉측한 나무 뿌리가 집을 부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최 부자의 말에 칠성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나 짐승이나 주인을 알아보는 마음은 사람보다 더 깊은 법입니다. 그 나무가 3년 동안 도련님을 품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으리께 알려드린 것이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으스스하지 않고 청아하고 맑게 들렸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최 부자 집 앞을 지나다니며 뛰어놀았고 아낙네들의 웃음소리도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회화나무의 영험함과 아버지의 뒤늦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끔 마을 정자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어린 표정 대신 온화하고 담담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었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집 마당의 회화나무에도 어김없이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봄에 핀 꽃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고운 연노란색이었습니다. 마치 창수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그 환한 미소를 닮은 꽃들이 마당 가득 피어난 것입니다.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고 새들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서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창수야, 보이느냐? 우리 집에도 다시 봄이 왔구나. 최 부자의 독백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은 평온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듯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하고 깊은 평안이 깃들게 마련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그렇게 다시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 끔찍하고 슬픈 일이 지나간 지도 어느덧 5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며 마을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최 부자의 집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던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는 예전에 검고 뒤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푸르고 싱싱한 잎을 자랑하며 집안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를 영물이라 부르며 억울한 아이의 넋을 달래주고 악한 기운을 물리친 신성한 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는 옷을 갈아입으며 마을의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그 아래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예전보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얼굴색은 훨씬 맑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그 빈자리를 마을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을 서당으로 개방하여 형편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학문을 닦아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이니라. 최 부자는 아이들에게 글자뿐만 아니라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며
다시는 자신의 집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최 부자는 먼 세상으로 떠난 아들 창수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던 늙은 하인 칠성 노인도 이제는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회화나무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나무 밑동에 매일 신선한 물을 부어주며 마치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시끌벅적하니 심심하지 않으시지요? 칠성 노인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창수 도련님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가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툭 떨어져 그의 어깨에 내려앉으면 노인은 그것을 도련님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며 껄껄 웃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더 이상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나무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방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냉기와 악취가 진동하고 바닥이 갈라졌던 그 끔찍한 방은 이제 책 냄새와 은은한 묵향이 감도는 서재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을 가장 좋은 황토와 한지로 곱게 마감하고 창가에는 난초 화분을 두어 맑은 기운이 돌게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온기가 방 안 가득 퍼져 예전처럼 냉골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끔 밤늦게까지 그 방에 머물며 책을 읽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며 창수가 곁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포의 현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추억의 공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근처에 오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최 부자의 덕을 칭송하며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동네 노인들이 회화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장기를 두거나 낮잠을 즐겼고 아낙네들은 찐 감자와 옥수수를 쪄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나무 그늘이 어찌나 시원한지 여기만 오면 더위가 싹 가신다니까. 암 영험한 나무라 다르지. 우리 손자 녀석도 이 나무 아래서 놀더니 잔병치레가 없어졌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무는 가지를 넓게 펼쳐 그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곳간을 열어 소작농들에게 넉넉하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명절 때마다 고기와 떡을 장만하여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창수의 덕분입니다. 아이가 남겨준 깨달음으로 베풀며 사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드십시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과거 계모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은 이제 마을 전체를 윤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덕분에 이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계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흐릿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그녀는 옥살이를 하던 중 죄책감과 광기에 시달리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고 떠났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 또한 그녀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그는 오로지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창수가 떠난 날을 기리는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유독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 목욕 재개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인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창수가 좋아했던 꿀떡과 식혜, 그리고 햇과일들이 풍성하게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우자 그윽한 향기가 집안을 감싸고 돌았고 마당의 회화나무도 마치 제사에 동참하듯 가지를 숙이고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떡과 과일을 들고 찾아와 함께 절을 올리며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따뜻함이 감도는 제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최 부자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회화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
환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술 한 잔을 나무 뿌리에 부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창수야, 오늘따라 네가 사무치게 보고 싶구나. 그곳은 춥지 않으냐?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통곡하거나 비탄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먼 여행을 떠난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담담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풍경 소리를 댕그랑하고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마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주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꽃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꽃이 아닌 눈부시게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꽃길 끝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키에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청년 바로 창수였습니다. 창수는 흙투성이도 아니고 추위에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꿈속에서도 너무나 반가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창수야, 내 아들 창수야. 창수는 다가와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춥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나무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셔서 아주 편안한 곳으로 왔어요. 창수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덕분에 제 가는 길이 꽃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걱정은 마시고 아버지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창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나무가 항상 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저라고 생각하시고 아껴주세요. 꿈에서 깬 최 부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가슴은 꽉 막힌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들이 보내온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화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나무는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무성한 잎사귀들이 마치 수천 개의 손이 되어 그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 부자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생을 기쁘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오늘부터는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어가고 목을 축일 수 있게 하여라. 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곳간에서 쌀을 꺼내 떡을 빚어 마을 전체에 돌렸습니다. 어젯밤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복을 비는 뜻이니 맛있게 드십시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떡을 받으며 기뻐했고 마을에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효자나무란다. 마음 착한 사람은 지켜주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혼내주는 정의로운 나무지.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최 부자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감감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회화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었고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 풍경을 감상하며 시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화려한 기와나 높은 담장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정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화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집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잡아주었고 그 뿌리 끝에 닿아있는 창수의 영혼은 영원히 이 집의 수호신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거대한 회화나무를 보고 감탄하여 물었습니다. 이 댁의 나무는 기운이 참으로 범상치 않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마당을 쓸던 최 부자가 빗자루를 멈추고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든 나무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아이의 노래가 들리고 비가 오면 아이의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특별한 나무지요. 나그네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최 부자의 편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기와 집은 사랑과 나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고 원한으로 사무쳤던 붉은 꽃은 희망의 하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최 부자는 천수를 누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살다가 어느 맑은 봄날 회화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화나무 옆아들 창수의 묘소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수백 년 된 회화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부르는 자장가일지도 모르니까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자연이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은 푹신한 이불 덮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잘 자요.